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10개의 금융, 보험 관련 기사들을 쭉 훑어보니까요. 뭐랄까, 마치 거대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줄다리기요? 네, 한쪽에선 인공지능이랑 데이터를 이용해서 극한의 효율을 추구하고요. 다른 한쪽에선 오히려 사람의 손길, 그러니까 인간적인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소외되는 분들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죠. 정말 정확한 비유신데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들이 바로 그 줄다리기의 양쪽 끝을 오가는 그런 여정이 될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당장 내 지갑에 영향을 미치는 보험료 인상 소식부터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보험을 만나게 될 미래,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밑바탕에 깔린 기술의 발전까지 이 복잡한 흐름 속에서 돈의 미래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방향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 우리 지갑과 직결되는 주제부터 시작해보죠. 첫 번째 묶음의 주제는 내 돈의 향방입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5년 만에 자동차 보험료를 1%대 올렸다는 소식이 가장 먼저 눈에 띄네요. 네, 다들 또 올랐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1%면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 않나요? 맞습니다. 연간 보험료가 200만 원이라면 한 2만 원 정도 오르는 셈이니까 당장 가게에 큰 타격을 주는 수준은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이 숫자에 담긴 진짜 의미는 그 인상률이 아니라 5년 만의 인상이라는 점, 그리고 이게 일종의 경고등이라는 데 있습니다. 아, 경고등이요? 네, 이건 마치 댐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과 같아요. 당장은 물 한두 방울 새는 정도지만 댐 전체의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인 거죠. 댐의 압력이라면 기사에서 말하는 그 손해율 악화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보험사가 받은 돈보다 나간 돈이 많아졌다는 뜻이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손해율을 높이는 근본 원인이 있어요. 바로 보험 사기나 일부 병원의 과잉 진료, 그리고 오늘 다룰 다른 기사에도 나오는 음주운전 사고 같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이죠. 이번 1% 인상은 이런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일단 급한 불만끈, 일종의 단기 처방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경고등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경고등이 계속 깜빡인다면 소비자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냥 다음 인상을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운전습관 연계보험처럼 내 노력으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상품을 찾아보는 게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아, UBI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금융감독원 같은 기관이 보험 사기 같은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그 비용이 우리 모두의 보험료로 전가되는 구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이야기가 있다면 반대로 노후에 돈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반가운 소식도 있네요. 네,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 주택연금 가입 조건이 확 풀린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건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부모님 노후를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정말 귀 기울여야 할 소식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요? 첫째, 월 수령액이 평균 3.13% 오릅니다. 3.13%, 이게 작아 보일 수 있는데 네, 근데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을 가진 70세 가입자라면 이걸 계산해 보면 매달 5만 원 이상 20년이면 1,200만 원 넘는 돈을 더 받게 되는 셈입니다. 꽤 쏠쏠하죠. 오, 그렇게 계산하니까 체감이 확 되네요. 두 번째 핵심은 뭔가요? 이게 어쩌면 더 중요한 변화일 수 있는데 바로 실거주 요건이 사실상 폐지된다는 점입니다. 실거주 요건이요? 네, 지금까지는 그 집에 직접 살아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요양원에 들어가시거나 자녀 집에 합가하는 경우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잠깐만요. 집에 살지 않아도 연금을 준다는 건 굉장히 파격적인데요. 혹시 악용될 소지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고 그 연금을 다른 목적으로 쓴다든지 하는 문제 말입니다.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우려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연금 수급 계좌를 부모님 명의로 철저히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하는 그런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큽니다. 이제 자녀 집에 합가하면서 기존 집은 월세로 내주고 동시에 주택연금까지 받는 더블 인컴 전략도 가능해진 겁니다. 더블 인컴 전략이라 정말 솔깃한데요? 내 집이라는 자산을 묶어두는 게 아니라 노후 현금 흐름을 만드는 훨씬 유연한 도구로 쓸 수 있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 돈과 관련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준법 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는 판결입니다. 이게 앞서 말한 자동차 보험료 인상과도 연결이 되겠군요. 정확합니다. 이 두 기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어떻게 우리 모두의 지갑에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죠. 명령은 처벌반으로는 사람의 인식을 바꾸기 어렵다는 법원의 고민을 보여줍니다.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을 통해 바꾸겠다는 의지죠. 이건 음주운전을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전과 비용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보고 근본적인 해결을 시도하겠다는 신호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남의 음주운전 사고 처리 비용을 선량한 운전자들이 다 같이 내고 있었던 셈이네요. 그런 셈이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 묶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금융사와 소비자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진화하는 고객 서비스라고 이름 붙여놨습니다. 흥미로운 주제네요. 첫 이야기는 NH농협생명의 완전 판매 실천 결의대회입니다. 사실 이런 결의대회는 다른 회사들도 종종 하잖아요.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뭐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선언만으로 모든 게 바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완전 판매라는 단어의 무게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단어의 무게. 네, 이건 우리가 파는 상품 우리가 책임지고 100% 이해시켜서 팔겠습니다라는 약속입니다. 과거에는 어려운 용어, 깨알 같은 글씨 뒤에 숨어서 불리한 내용은 슬쩍 넘어가고 나중에 소비자가 몰랐다고 해도 소용없는 경우가 많았죠. 이런 불안전 판매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최고 경영진의 의지 표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보험에 대해 질문했을 때 좀 더 솔직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해봐도 된다. 이런 긍정적인 신호로 봐도 되겠군요. 그렇죠. 상품 안내 자료가 더 쉬워지거나 가입 과정에서 확인 절차가 더 꼼꼼해지는 식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런 약속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다음에 이야기할 새로운 판매 방식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아, 삼성화재 엔잡 크루 말씀이시군요. 저희 기사 보고 정말 신기했어요. 보험 아줌마가 아니라 내 친구가 투잡으로 보험을 판다니. 솔직히 좀 어색할 것 같기도 하고요. 하하, 이거 기존 설계사분들과의 갈등은 없을까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건 단순히 일자리 형태가 바뀌는 걸 넘어 보험과 신뢰의 관계를 재정해야 하는 거대한 실험입니다. 거대한 실험이요? 네, 기존 보험 영업이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신뢰였다면 엔잡크루는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한 신뢰를 활용하는 방식이죠. 회사는 Z세대의 유연한 근무 형태 선호를 충족시키면서 새로운 판매 채널을 얻는 이점이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장단점이 확실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장점은 친구니까 부담 없이 물어볼 수 있다는 점, 단점은 과연 그 친구가 전업 설계사만큼 깊이 있는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느냐는 점이죠. 아, 여기서 아까 말한 완전 판매의 중요성이 다시 등장합니다. 친구라는 관계가 전문성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소비자는 친구니까 믿어야지와 전문가가 아니니 의심해야지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겠네요. 이 새로운 판매 방식이 정착되려면 회사가 엔잡크루들에게 얼마나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지가 관건이 될 겁니다. 관계를 기반으로 한 판매라 정말 새로운 흐름이네요. 그런데 완전히 반대 방향의 흐름도 있습니다. 어떤 거죠? 모두가 앱과 비대면을 외칠 때 KB국민은행이 고령층을 위한 시니어 행복 라운지를 열었다는 소식이에요. 은행에 안마의자랑 혈압 측정기까지 있다니 신선한데요? 이건 포용금융의 아주 똑똑한 사례입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역설적으로 인간적인 접점의 가치는 더 올라가거든요. 아, 그렇죠. 특히 어르신들께 은행은 점점 더 높고 차가운 벽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이 라운지는 그 벽을 허물겠다는 시도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스마트폰 뱅킹을 너무 어려워하셔서 매번 은행에 가시는데 이런 공간이 있다면 그냥 용무만 보고 나오는 게 아니라 친구분들이랑 약속 장소로 잡으실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은행을 단순히 돈만 참는 곳이 아니라 잠시 쉬어가고 건강도 체크하며 사람과 교류하는 커뮤니티 허브로 만들겠다는 의도죠. 안마의자는 당신을 환대합니다라는 상징적인 메시지인 셈입니다. 네. 기술 발전 속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좋은 해답을 보여주는 사례죠. 마지막으로 삼성화재가 설 연휴를 앞두고 차량 무상 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작은 기사가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작지만 아주 중요한 뉴스입니다. 보험의 본질이 뭘까요?
사고 난 뒤에 돈으로 보상해주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겠죠. 아, 예방이요? 네, 장거리 운전 전에 타이어 공기압만 제대로 점검해도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건 고객의 안전을 지켜주는 동시에 회사의 손해율을 낮추고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현명한 서비스입니다. 그렇군요. 사고 처리라는 사후 대응을 넘어 예방이라는 사전 관리로 보험의 역할이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네, 지금까지 고객과의 관계 맺기 방식이 얼마나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묶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배경에 있는 거대한 힘, 바로 AI와 데이터 혁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가장 흥미로운 주제들이죠. 먼저 신용보증기금이 2026년까지 61조 원의 보증을 공급하고 특히 AI 혁신부를 새로 만들었다는 소식입니다. 정부기관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AI를 언급하는 건 어떤 신호로 봐야 할까요? 이건 국가가 앞으로 이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깃발을 꽂은 겁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돈줄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곳에 AI 혁신부가 생겼다는 건 AI 관련 기술을 가진 유망한 중소기업들에게는 자금 조달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관련 분야에서 일하거나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지금이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이죠. 아, 국가 경제의 성장 엔진을 어디서 찾을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뉴스입니다. 국가적인 청사진이 그렇다면 기업들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미래의 새 생명이 사내 업무용 AI 챗봇 MAI를 도입했다는 기사가 바로 그 사례겠네요. 네, 그런데 이거 직원들이 쓰는 챗봇이면 고객인 저랑은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간접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영향이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들이 AI의 도움을 받는다는 건 결국 고객 서비스의 속도와 정확성이 올라간다는 뜻이니까요.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보험금 청구에 대해 문의했을 때 직원이 수백 페이지짜리 약관을 뒤지거나 선배에게 물어보는 대신 AI에게 바로 물어서 10초 만에 정확한 답관을 찾아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 상담 시간은 줄고요. 답변의 신뢰도는 높아지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군요. 직원의 반복적인 업무는 AI가 처리하고 사람은 더 중요한 고객 응대에 집중하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외부 인터넷과 분리된 내부망에서만 작동한다는 부분입니다. 보안 때문이겠네요. 네, 금융권이 AI를 도입할 때 보안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고객 정보를 다루는 만큼 데이터 유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보안 문제 정말 중요하죠. 그 보안과 편의성 사이의 줄타기를 다루는 마지막 뉴스가 바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에 대한 논의입니다. 내 진료 기록 같은 민감한 정보가 신약 개발 같은 데 쓰일 수 있다는 건데 솔직히 좀 찝찝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편의와 사생활 사이의 중요한 균형점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AI가 수백만 명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해서 특정 암의 조기 진단율을 99%까지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다고요. 와, 이걸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혜택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용될 위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사에서도 감염 정보나 안전한 활용 같은 단어들을 강조하는 거군요. 네, 핵심은 바로 그 기준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있습니다. 가명 정보는 이름이나 주민번호를 지워서 누구의 데이터인지 바로 알 수 없게 만든 정보입니다. 이걸 얼마나 안전하게 처리하고 어디까지 활용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투명 헬스케어 서비스의 미래가 결정될 겁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신뢰와 합의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10가지 뉴스를 3가지 주제로 묶어 모두 살펴봤습니다. 내 지갑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고객을 대하는 방식의 변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AI와 데이터 혁명까지. 금융과 보험 산업에 정말 거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는 게 피부로 느껴지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핵심은 결국 균형인 것 같습니다. AI 챗봇으로 효율을 극대화하면서도 시니어 라운지처럼 사람의 온기를 찾는 노력, 그렇죠. 엔잡 크루처럼 유연한 관계를 시도하면서도 완전 판매처럼 기본적인 신뢰를 지키려는 다짐. 이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기술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말이죠. 기술과 사람, 효율과 포용 사이의 균형.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화두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AI가 보험사 직원을 돕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AI가 지금보다 훨씬 더 똑똑해진다면 언젠가 사람 대신 AI가 여러분의 보험금 지급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아, 만약 그런 날이 온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AI의 그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이의를 제기해야 할까요?